숙종 27년 10월의 밤바람은 유난히도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창경궁의 깊은 숲을 흔드는 바람소리가 마치 원귀들의 울음소리처럼 우웅우웅하고 귓가를 때리는 밤이었습니다. 그 음산한 바람을 뚫고 수십 개의 횃불이 어둠을 찢으며 취선당을 향인 뱀처럼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횃불의 붉은 혀가 낼름거릴 때마다 군관들의 그림자가 담벼락 위로 기괴하게 춤을 추었고, 그 행렬의 한가운데에는 칠흑같이 검은 뚜껑으로 덮인 작은 소반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죽음이 배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쾅쾅쾅! 고요하던 취선당의 대문이 부서질 듯 울렸습니다. 안에서 숨죽이고 있던 나인들의 비명소리가 짧게 터져나왔다 이내 입들어 막힌 신음으로 변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들이닥친 것은 금부도사와 험상궂은 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발소리는 거칠 것 없이 당당했고, 바닥을 울리는 군화소리는 심장을 조여오는 북소리 같았습니다. 이은 금부도사가 마당 한가운데 서서 목청을 높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서슬퍼런 왕명이 실려 있었습니다. 희빈 장씨는 어명을 받으라! 그 소리가 어찌나 크고 단호했던지 처마 밑에 매달려 있던 풍경마저 쨍하고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방문은 굳게 닫혀 열릴 줄을 몰랐습니다. 안에서는 그 어떤 대답도 인기척도 흘러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폭풍전야의 바다처럼 팽팽한 긴장감만이 문창호지 틈사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도사가 다시 한번 더 크고 위협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죄인 장씨는 지금 즉시 나와 주상전하께서 내리신 하교를 받으라. 만약 지체한다면 대역죄로 다스려 군관들을 방 안으로 들일 것이다. 그제야 드르륵 거친 소리와 함께 방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촛불빛을 등지고 한 여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하얀 소복을 입었지만 풀어헤친 검은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눈빛만은 여전히 궁궐의 가장 높은 곳을 쏘아보는 듯 형형했습니다. 한때 조선의 국모였던 여인, 왕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아 천하를 호령했던 여인, 희빈 장씨였습니다. 그녀는 마당에 깔린 멍석을 내려다보지도 않고 곧장 금부도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분노로 뜨겁게 끓고 있었습니다. 어명? 지금 어명이라 하였느냐? 내 아들이 저 동궁전에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누가 감히 나에게 죄인이라 칭하며 삿대질을 한단 말이냐? 당장 이 무례한 것들을 끌어내라! 장희빈의 호통에 군관들이 움찔하며 뒷걸음질했습니다. 썩어도 준치라 했던가요? 수십 년간 구중궁궐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살아남은 여인의 기세는 수십 명의 장정들도 압도할 만큼 매서웠습니다. 그녀는 표표히 마루 끝에 서서 마치 이곳이 죄인의 처형장이 아니라 자신의 생일 연회장이라도 되는 양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그러나 금부도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품에서 누런 교지를 꺼내들었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벼락소리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전하의 전교이시다. 장씨가 신당을 차려 중전마마를 저주하고 흉악한 물건들을 궁궐 곳곳에 묻어 왕실의 안위를 위협하였으니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대역 부도죄라. 이에 자진을 명하니 그 죄를 달게 받으라. 교지를 읽어내려가는 도사의 목소리가 끝나는 순간 군관 하나가 소반 위에 덮개를 벗겼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검붉은 액체가 담긴 사발이 번질거렸습니다. 톡 쏘는 듯한 비릿한 냄새가 밤공기에 섞여 콧끝을 찔렀습니다. 사약이었습니다. 희빈 장씨의 눈이 사발에 고정되었습니다. 그네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함과 믿었던 사내에 대한 배신감이 그녀의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그녀는 마당으로 뛰어내려와 사발을 걷어찰듯이 소리쳤습니다. 거짓이다. 이는 모두 서인논일의 모함이다. 주상 전하께서 내게 이러실 리가 없다. 내가 전하를 어떻게 모셨는데 내 아들의 아비가 아니시냐. 내가 직접 전하를 뵙겠다. 비켜라. 당장 비키란 말이다. 그녀가 대전 쪽으로 몸을 날리려 하자 도사가 눈짓을 보였습니다. 대기하던 건장한 군관 세너랭이 달려들어 장희빈의 팔과 다리를 억세게 붙잡았습니다. 이거 놓아라! 이놈들아! 내 몸에 손을 대고도 너희가 무사할 줄 아느냐? 나는 세자 저하의 어미다. 장차 이 나라의 국모가 될 몸이란 말이다. 그녀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몸부림쳤습니다. 비단 치마가 찢어지고 곱게 빗은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산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군관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억지로 바닥에 무릎을 꿇리고 양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습니다. 흙바닥에 얼굴이 처박힌 장희빈은 고개를 쳐들며 악을 썼습니다. 그 모습은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라 상처 입고 독이 오른 독사 같았습니다. 전하, 주상 전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취선당에서 함께 맹세했던 그 밤들을 잊으셨나이까? 옥정이라 부르며 제 손을 잡고 놓지 않으시던 그 따스한 눈빛은 다 거짓이었나이까? 폐하, 제발 한 번만 저를 보아주소서. 그녀의 절규는 창경궁 담장을 넘어 멀리 대전까지 메아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대조전의 불빛은 차갑게 꺼져 있었고 밤하늘 말조달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숙종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호통보다 더 잔인하게 장희빈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도사가 사발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지체되었다. 어서 형을 형패하라. 군관 하나가 장희빈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젖혔습니다. 하얀 목덜미가 드러나고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이 달빛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군관이 숟가락도 아닌 대나무통을 억지로 입에 물리려 했습니다. 안 먹어! 나는 안 죽어! 이거 치워! 장희빈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굳게 닫힌 입술 사이로 붉은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입을 벌리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는 그녀의 턱관절이 부서질 듯 삐거덕거렸습니다. 사발에 담긴 검은 약물이 그녀의 하얀 소복 위로 뚝뚝 떨어져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마치 핏자국처럼 지워지지 않을 원한의 흔적처럼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 저편에서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앳된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세자였습니다. 아직 14살밖에 되지 않은 여리고 착한 세자 윤이 맨발로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잠옷바람에 머리도 제대로 묶지 못한 채 그는 군관들을 밀치며 흙바닥을 굴러 어머니에게로 달려들었습니다. 전하! 오시면 아니 되옵니다! 내관들이 그를 말렸지만 세자는 뿌리치고 사약 사발을 든 군관의 팔을 매달리듯 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들이냐? 우리 어머니를 놓아주어라! 아바마마께 다시 여쭈어 볼 것이다! 제발! 제발 이러지 마라! 세자의 눈물방울이 장희빈의 흙 묻은 뺨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뜨거운 눈물에 장희빈의 발악하던 동작이 순간 멈췄습니다. 그녀는 충혈된 눈으로 아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채 헐떡이는 자신의 아들. 앞으로 홀로 이 살얼음판 같은 궁궐에 남겨질 내 새끼. 윤아! 세자! 장희빈의 목소리가 쇳소리처럼 갈라져 나왔습니다. 억세게 잡혀있던 팔을 비틀어 빼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피 섞인 침을 뱉어내듯 소리쳤습니다. 보지 마라! 내 아들은 보지 마라! 어서 저리 가거라! 이 어미가 죽는 꼴을 네가 왜 본단 말이냐! 어머니, 제가 아바마마께 빌겠습니다. 제가 가서 살려달라고 빌겠습니다. 안 된다! 그 무정한 사람에게 무릎 꿇지 마라! 너는 이 나라의 세자다! 나약하게 울지 마라! 모자는 엉겨부터 통곡했습니다. 그 처참한 광경에 사약을 든 군관의 손도 덜덜 떨렸습니다. 아무리 왕명이 지엄하다 해도 눈앞에서 펼쳐지는 천륜의 이별을 차마 베어내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금부도사는 냉정했습니다. 만약 오늘 밤 이 일을 끝내지 못하면 내일 아침 목이 달아나는 건 자신들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내라! 세자조화를 모셔라! 도사의 호령에 다시 군관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세자의 작은 몸이 허공에 부웅 떴다가 나인들의 품으로 내던져졌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아들의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지자 장희빈의 눈빛이 다시 돌변했습니다. 슬픔은 순식간에 증발하고 그 자리에는 서리빨 같은 도끼만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누르고 있는 군관들을 노려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래! 죽여라! 죽여! 내가 죽어서 귀신이 되어서라도 네 놈들의 씨를 말려버릴 것이다. 그리고 주상, 내 반드시 꿈에 나타나 그분의 잠자리를 피로 적실 것이다. 군관이 다시 그녀의 입을 억지로 벌렸습니다. 이번에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대나무통이 입안으로 깊숙이 박히고 뜨겁고 쓴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꿀꺽, 꿀꺽. 식도를 태우는 듯한 고통이 내장을 훑고 내려갔습니다. 장희빈의 눈이 뒤집히고 몸이 활처럼 휘어졌습니다. 사발이 바닥에 떨어져 뒹굴었습니다. 쨍그랑 깨진 사기 조각 위로 남은 사약이 흩어졌습니다. 끄윽, 으윽. 그녀는 목을 부여잡고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고통 속에서도 그녀의 손은 허공을 휘적거렸습니다. 마치 잡히지 않는 권력을 혹은 떠나버린 정인의 옷자락을 잡으려는 것처럼 그녀의 시선이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아들이 끌려간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처음 입궁했던 날 설레는 가슴을 안고 바라보았던 저 멀리 대조전의 지붕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왕비였는데. 장희빈의 손이 힘없이 툭 떨어졌습니다. 입가로 검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려 하얀 소복을 적셨습니다. 바람소리마저 숨을 죽인 그 밤, 조선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여인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죽음의 씨앗이 어디서부터 잉태되었는지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려 합니다. 화려한 가채 아래 감춰진 그녀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기 위해 시계바늘을 20년 전으로 돌립니다. 피비린내 나는 사약의 밤에서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20해 전의 봄날로 돌아갑니다. 숙종 6년 1680년의 궁궐은 온통 연분홍 벚꽃이 흩날리는 그야말로 청춘의 정원이었습니다. 당시 왕의 나이 고작 20살, 혈기왕성하고 감수성 예민했던 청년 군주 숙종에게 정략결혼으로 외져진 첫 번째 왕비 인경왕후의 죽음은 큰 상실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허전한 마음을 달래려 밤마다 궁궐을 거니던 왕의 눈에 운명처럼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궁녀 장옥정. 역관 집안의 서녀로 태어나 궁에 들어온 그녀는 당시 궁궐의 법도나 엄숙함과는 거리감은 날 것 그대로의 생명력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교태전의 기와를 은은하게 비추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숙종은 나인들의 처소 근처를 지나다 열린 창틈으로 새어나오는 묘한 웃음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호, 늦은 밤인데 아직 잠들지 않은 궁녀가 있구나. 목소리가 꾀꼬리 같지 않으냐. 내관이 말릴 새도 없이 숙종은 홀린 듯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동료 나인들에게 비단을 자랑하며 환하게 웃고 있는 옥정이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머리카락, 눈꼬리가 살짝 올라간 도화살 낀 눈매, 무엇보다 왕이 훔쳐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도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보란듯이 고개를 돌려 눈을 맞추는 그 대담함. 숙종은 그 순간 숨이 턱 막히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담장 너머로 던진 왕의 물음에 옥정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떨림 대신 묘한 자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옥정이라 하옵니다, 전하. 구슬록 말글정. 옥정이라. 내 너를 기억하겠다. 그날 이후 숙종의 발길은 옥정의 처소로 잦아졌습니다. 왕의 총애를 입은 궁녀의 위세는 하루가 다르게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불같은 사랑에는 거대한 암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숙종의 어머니 명성왕후 김씨였습니다. 불같은 성격을 지닌 명성왕후는 아들이 천한 궁녀 따위에게 정신이 팔려 정사를 돌보지 않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단순히 신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명성왕후는 옥정의 눈빛에서 위험한 야망을 읽어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명성왕후는 옥정을 자신의 전각으로 호출했습니다. 옥정이 곱게 차려입고 문지방을 넘기도 전에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떨어졌습니다. 니년! 네가 감히 수상의 총명을 흐리게 하고 국정을 어지럽히느냐? 옥정은 바닥에 납작 엎드렸지만 고개는 꼿꼿이 세웠습니다. 마마, 소인은 그저 전하를 모셨을 뿐이옵니다. 지아비를 섬기는 것이 어찌 죄가 되나이까? 말대꾸하지 마라. 내 눈은 못 속인다. 너는 요물이다. 네 눈 속에는 독사가 들어앉아 있어. 언젠가 니년이 내 아들을 망치고 이 사직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 여보라! 당장 이년을 궁 밖으로 내쳐라! 다시는 괄문턱도 밟지 못하게 하라! 억울하옵니다, 대비마마! 전하! 전하를 뵙게 해주시옵소서! 상궁들에게 머리채를 잡혀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옥정은 숙종이 있는 대전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처절한 비명소리가 궁궐 바닥을 긁었지만 어머니의 서슬퍼른 언명 앞에 효자였던 숙종조차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장옥정은 입궁 초기에 쫓겨나 기약 없는 출궁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1681년 새로운 중전이 간택되었습니다. 명문가 서인 집안의 딸 민씨, 훗날 우리가 인현왕후라 부르게 될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옥정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단정하고 온화하며 법도와 예의를 목숨처럼 여기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불상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가례를 올리던 날 숙종은 화려한 대례복을 입은 인현왕후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참으로 어진 분이구나. 허나 어찌 내 가슴은 뛰지 않는가. 숙종은 인현왕후를 존중했지만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의 침전은 늘 향냄새가 났고 대화는 경전을 읽듯 지루했습니다. 밤이 깊어 합방을 할 때조차 인현왕후는 흐트러진 없는 자세로 왕을 모셨습니다. 전하, 강건하셔야 하옵니다. 내일은 경연이 있으시니 일찍 침수드시지요. 중전은 내가 사내로 보이지 않소. 전하께서는 이 나라의 국부이십니다. 수첩은 국모로서 전하의 성덕을 보필할 따름입니다. 숙종은 한숨을 쉬며 등을 돌려 누웠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쫓겨난 옥정의 웃음소리, 그 뜨거웠던 살냄새가 지워지지 않고 맴돌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1683년. 옥정을 그토록 미워하던 명성왕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호랑이가 사라지자 숨죽이고 있던 옥정의 후원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옥정의 당숙이자 역관 거부였던 장현, 그리고 남인 세력들이 숙종의 증조할머니인 자이대비, 즉 장렬왕후에게 줄을 댔습니다. 서인 세력인 인현왕후를 견제하고 싶었던 자이대비는 옥정의 재입궁을 허락했습니다. 1686년 마침내 옥정이 6년 만에 다시 궁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재회는 뜨거웠습니다. 숙종은 체면도 잊은 채 버선발로 옥정을 맞이했습니다. 옥정아, 정말 옥정이 네가 맞느냐? 전하, 소인 하루도 전하를 잊은 적이 없사옵니다. 죽어서야 잊을까, 살아서는 단 한순간도. 숙종은 옥정을 품에 안고 놓지 않았습니다. 후궁 첩지를 내리고 그녀를 위해 전각을 화려하게 꾸며주었습니다. 왕의 사랑이 옥정에게 쏟아지자 중궁전의 인현왕후는 찬밥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현왕후를 더욱 힘들게 한 것은 숙종의 무관심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기고만장해지는 옥정의 태도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인현왕후는 내명부의 기강을 잡기 위해 옥정을 불렀습니다. 중궁전의 마루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옥정은 화려하게 그지없는 당위를 입고 고개를 빳빳이 든 채 들어왔습니다. 중전마마 부르셨습니까? 전하께서 기다리고 계셔서 바쁜 몸이온데. 인현왕후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자리에 앉게. 내 오늘 자네를 부른 것은 요즘 자네의 행실에 대해 들리는 말이 많아서네. 말이라뇨? 소인은 그저 전하를 기쁘게 해드린 죄밖에 없사옵니다. 그게 문제네. 자네는 후궁이야. 왕을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명부의 법도를 지키고 윗사람을 공경하는 것이 먼저일세. 헌데 듣자 하니 나인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심지어 상궁들의 인사조차 건성으로 받는다더군. 옥정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찻잔을 만지작거리는 그녀의 손길에는 거만함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마마, 솔직해지시지요. 제가 법도를 어겨서가 아니라 전하께서 저만 찾으시는 게 셈이 나서 이러시는 것 아닙니까? 뭐라? 제가 없는 동안 마마께서 전하의 사랑을 독차지하셨어야지요. 헌데 그러지 못하신 걸 왜 저에게 화풀이 하십니까? 전하의 마음이 제게 있는 것을 이 옥정이 어찌하란 말입니까? 탁! 인현왕후가 찻상 내려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언제나 온화하던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무례하구나. 네 출신이 천하다 하여 내 너를 가엾게 여겨 보두무려 했거늘. 감히 국무 앞에서 방자하게 굴어. 여봐라, 저 발칙한 것에 종아리를 쳐라. 내 오늘 내명부의 법도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가르쳐줄 것이다. 나인들이 우르르 물려들어 옥정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옥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인현왕후를 노려보았습니다. 치시지요. 얼마든지 치세요. 허나 명심하십시오. 오늘 제 종아리에 나는 피멍은 내일 전하의 가슴에 박히는 대못일 것입니다. 마마께서는 지금 저를 때리시는 게 아니라 전하의 총애를 때리시는 겁니다. 입 딱 쳐라. 어서 치지 않고 뭐하느냐. 짝짝! 회초리 소리가 중궁전에 울려 퍼졌습니다. 옥정은 비명 한마디 지르지 않고 입술을 깨물며 그 매를 견뎠습니다. 고통으로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지만 그녀의 눈빛은 패배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고 보자는 도끼, 언젠가 이 수모를 1000배, 10,000배로 갚아주겠다는 섬뜩한 복수의 다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종아리가 퉁퉁 부은 옥정을 본 숙종은 경노했습니다. 중전이 감히 내 사람에게 손을 대단 말인가? 내가 내를 이리 아끼는 줄 알면서도 매질을 했단 말이냐? 전하, 아프지 않사옵니다. 제가 천하여 마마의 눈에 차지 않은 탓이니 부디 마마를 탓하지 마시옵소서. 옥정은 숙종의 품에 안겨 거짓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눈물 한 방울마다 숙종의 마음속에는 인현왕후에 대한 미움이, 그리고 서인 세력에 대한 반감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사랑과 질투, 권력과 욕망이 뒤엉킨 거대한 폭풍. 이제 곧 조선 왕실을 발칵 뒤집어 놓을 잉태의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단순한 아기의 탄생이 아닌 피의 숙청을 예고하는 울음소리가 말입니다. 숙종 18년 1688년 10월의 어느 늦가을 밤이었습니다. 창경궁 취선당에서 터져나온 우렁찬 아기의 울음소리가 조선 팔도의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앵애! 앵애! 그 소리는 단순한 아기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14년이나 후사가 없어 속을 태우던 30살 왕 숙종에게 하늘이 내려준 구원의 팡파르였습니다. 소식을 들은 숙종은 채통도 없이 맨발로 뛰쳐나왔습니다. 갓 태어난 핏덩이를 안아든 왕의 손이 감격으로 덜덜 떨렸습니다. 보아라! 이 우렁찬 목소리를 들어라! 과인의 아들이다! 조선의 원자가 태어났단 말이다!
숙종은 아이의 뺨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며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산모 장소희, 당시 소희 장옥정의 얼굴에는 땀과 눈물이 뒤범북된 채 승리의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진맥진한 몸을 일으켜 왕을 불렀습니다. 전하, 아기씨가 전하의 용안을 쏙 빼닮았습니다. 오냐, 옥정아, 네가 해냈다. 네가 이 나라의 종묘사직을 구했어. 내 너를 빈으로 올릴 것이다. 아니, 이 아이를 당장 원자로 책봉할 것이다. 원자란 훗날 세자라 될 맏아들을 공표하는 칭호입니다. 하지만 이 기쁜 소식은 조정에 거대한 피바람을 몰고 왔습니다.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서인 세력, 그리고 그들의 정신적 제주인 송시열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중전인 인현왕후가 아직 젊으니 적통 왕자를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천한 궁녀 출신의 몸에서 난 아들을, 그것도 태어난 지 2달밖에 안 된 핏덩이를 원자로 삼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는 것이었지요. 83세의 노객 송시열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것은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전하, 송나라 신종도 철종이 태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후사를 정했습니다. 중전마마께서 아직 한창이신데 어찌 서둘러 원자를 정하려 하시나이까? 이는 아니 되옵니다. 상소문을 읽어내려가는 숙종의 눈매가 맹수처럼 밀그러졌습니다. 그는 붓을 집어던지며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쾅! 벼루가 뒤집히고 먹물이 붉은 곤룡포 위로 튀었지만 왕의 분노는 그보다 더 검고 깊었습니다. 이 늙은이가 미쳤구나. 감히 과인의 결정을 능멸해. 내가 내 자식을 세자로 삼겠다는데 신하된 도리로 축하를 하지는 못할 망정 저주를 퍼부어. 너희가 믿는 구석이 대체 무엇이냐? 중전이냐? 저 허수아비 같은 민씨를 묻고 나를 가르치려 드는 것이냐? 숙종의 분노는 단순한 감정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왕권을 위협해온 서인 세력에 대한 선전포고였습니다. 1689년 기사년의 환국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숙종은 송시열을 비롯한 서인 영수들을 모조리 잡아들여 유배 보내고 사약을 내렸습니다. 조정은 순식간에 남인들의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칼끝은 마침내 내명부의 수장 인현왕후 민씨에 향했습니다. 5월 2일 숙종의 생일이었습니다. 잔치 분위기여야 할 궁궐이 설얼음판처럼 차가웠습니다. 숙종은 대조전 뜰 아래 무릎을 꿇리고 신하들 앞에서 그녀의 죄목을 하나하나 읊어 내려갔습니다. 목소리에는 일말의 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민씨는 들어라. 네가 투기가 심하여 내 사랑하는 후궁들을 괴롭히고 꿈속에서 선대왕을 베었다는 동 요망한 말로 나를 속이려고 들었으니 이는 칠거지약에 해당한다. 더 이상 국모의 자리에 둘 수 없으니 서인으로 강등시켜 사가로 내치노라. 신하들이 머리를 찌으며 통곡했습니다. 전하, 아니 되옵니다. 중전마마는 아무런 죄가 없으십니다. 이는 만고에 없는 변고이옵니다. 시끄럽다. 또다시 민씨를 두둔하는 자가 있다면 그놈도 역적으로 다스릴 것이다. 인현황후는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변명도 애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대조전을 향해 사배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인들이 가져온 하얀 소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화려한 비단 당이와 묵직한 가채를 벗어던지자 8년 동안 그녀를 짓누르던 왕비의 무게도 함께 떨어져 나가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흐트러진 머리를 빗어넘기며 눈물 흘리는 상궁의 손을 잡았습니다. 울지 마라. 내 부덕한 탓이다. 전하를 잘 보필하고 세자 저하를 잘 지켜다오. 마마, 어찌 발길이 떨어지십니까? 인현왕후는 가마도 타지 않고 낡은 가마니를 덮어 쓴 채 궁궐의 뒷문인 선인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골 밖으로 나가는 순간 뒤따르던 수많은 궁녀와 내관들이 땅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서러웠던지 지나가던 까마귀 떼도 울지 않고 날아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현황후가 떠난 자리, 그 빈 대조전의 주인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며칠 뒤 궁궐에서는 성대한 책빌에 왕비를 책봉하는 의식이 열렸습니다. 붉은색 대례복을 입고 머리에는 수십 개의 떨잠이 박힌 거대한 대수머리를 올린 여인, 바로 장옥정이었습니다. 그녀는 궁녀로 들어와 승은상궁, 수건, 소위, 빈을 거쳐 마침내 조선 최고의 자리인 중전에 올랐습니다. 중인 출신의 여인이 왕비가 된 것은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습니다. 장희빈,
아니, 이제는 중전 장씨가 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옥좌의 팔걸이를 쓸어보았습니다. 차가운 나무의 감촉이 오히려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곁에 앉은 숙종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사랑뿐만 아니라 자신을 멸시했던 세상에 대한 통쾌한 복수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소첩, 죽을 때까지 전하를 모시고 이 나라의 태평성대를 돕겠나이다. 중전, 그대가 있어 과인이 숨을 쉰다. 이제야 제 주인을 찾았구나. 우리 세자와 함께 영원히 행복할 것이다. 숙종은 장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고 권력은 영원하지 않은 법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선 그 순간이 어쩌면 추락을 위한 카운트다운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장씨가 중전이 된 후 그녀의 친정오빠 장희재와 남인 세력들은 권력의 맛에 취할 횡포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매관매직이 성행하고 백성들의 원성은 담장을 넘어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변덕스러운 왕 숙종의 마음 한구석에 이끼라는 이름의 이끼가 끼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뜨거웠던 사랑은 그만큼 빨리 식을 마련입니다. 장씨가 왕비가 된 지 5년이 지나갈 무렵 궁궐의 후미진 곳에서 또 다른 운명의 여인이 등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산책을 나온 숙종의 발길이 발길 닿지 않는 외진 곳으로 향했습니다. 무수리들이나 기거하는 허름한 행랑채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동한 숙종이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한 여인이 소박한 상을 차려놓고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 위에 놓인 위패에 적힌 이름이 기가 막혔습니다. 2년 황후 민씨. 쫓겨난 패비를 위해 생일상을 차려놓고 축원을 비는 무수리. 그녀가 바로 훗날 영조의 어머니가 될 숙빈 최 씨였습니다. 너는 누구냐?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갑작스러운 사내의 목소리에 최 씨가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왕의 용보를 확인하자마자 사색이 되어 바닥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전하,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고개를 들어 패비를 위해 기도를 하다니 목숨이 아깝지 않으냐? 소인은 본래 중전마마를 모시던 나인이었사옵니다. 오늘이 마마의 탄신이신데 궐 밖에서 춥고 배고프실 것을 생각하니 차마 그냥 잠들 수가 없어. 흐흐. 최 씨의 눈물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화려하고 당당한 장 씨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순수하고 애처로운 모습. 숙종은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장 씨의 드센 성격과 남인들의 권력 독점에 지쳐가던 차에 최 씨의 충심과 소박함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숙종은 최 씨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의 거친 손을 잡는 왕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최가이옵니다. 그래, 최 씨라. 마음이 참으로 곱구나. 내 오늘 밤은 너와 함께 이야기하고 싶구나. 숙종의 이 작은 호기심이 장희빈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왕의 마음은 이미 새로운 곳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절대 권력을 손에 쥐었다고 믿었던 장희빈의 등 뒤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숙종 19년 1693년의 궁궐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으나 그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습니다. 중전의 자리에 오른 장옥정의 위사는 하늘을 찔렀으나 역설적이게도 그녀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비패해져만 갔습니다. 바로 숙원 최씨, 훗날의 숙빈 최씨 때문이었습니다. 취선당이 아닌 교태전의 화려한 침소, 옥정은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눈가에 희미하게 잡힌 주름, 도끼로 인해 날카로워진 눈매, 한때 왕을 미치게 했던 그 싱그러움은 온데간데 없고 불안과 의심에 찌든 여인의 얼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굳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상궁, 전하께서는 아직도 오지 않으셨느냐? 옥정의 물음에 상궁이 고개를 푹 숙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마마, 전하께서는 오늘 보경당에 드신다 하옵니다. 벌써 사흘째. 쨍그랑! 옥정의 손에 들려있던 옥비녀가 거울을 강타하고 바닥으로 튕겨나갔습니다. 파편이 튀어 상궁의 볼을 스쳤지만 옥정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보경당, 또 그 천한 무술인연의 방이란 말이냐? 전하께서 내게 어찌 이러실 수가 있어?
내가 낳은 세자가 멀쩡히 눈을 뜨고 있는데 어찌 그 냄새나는 행랑채 출신 계집에게 정신이 팔려 나를 독수공방시킨단 말이냐? 마마, 고정하시옵소서. 벽에도 귀가 있사옵니다. 귀? 들으라지. 온 천하가 다 알도록 소리치고 싶구나. 그년이 여우짓으로 전하를 홀렸다고. 내 오늘 그년의 버릇장머리를 단단히 고쳐놓을 것이다. 당장 그 최신년을 내 앞으로 끌고 오너라. 잠시 후 비에 젖은 생쥐꼴을 한 수건 최씨가 나인들에게 이끌려 중궁전 마당에 무릎 꿇려졌습니다. 옥정은 대청마루에 서서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최씨는 공포에 질려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라. 최씨가 쭈뼛거리려 고개를 들자 옥정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내명부의 기강이 땅에 떨어졌구나. 일개 후궁이 중전에게 문안 인사를 거르고 하루 종일 전화를 끼고 돌아. 네가 정녕 살고 싶지 않은 게로구나. 마마, 억울하옵니다. 소인은 그저 전하께서 머물라 하시오. 닥쳐라. 어디서 감히 말대꾸를 하느냐. 짝! 옥정의 손바닥이 최씨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최씨의 고개가 획 돌아가고 입가가 터졌지만 옥정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니년이 패비 민씨와 내통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전하께 알랑방귀를 귀며 나와 세자를 모함하고 서인놈들을 다시 불러들이려 수작을 부리는 것을 내 모를 줄 알았더냐? 아니옵니다. 소인은 결코 그런 적이 없사옵니다. 살려주십시오, 마마. 이실직고 하지 못할까? 여봐라, 전년이 입을 열 때까지 회초리를 쳐라. 아니, 항아리를 가져와라. 저 요망한 것을 항아리 속에 가두어 숨통을 조여야 바른 대로 말할 것이다. 충전 마마, 뱃속에 아기씨가 있사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최 씨의 다급한 외침에 옥정의 동작이 뚝 멈췄습니다. 주위의 나인들도 숨을 멈췄습니다. 옥정의 눈동자가 지진난 듯 흔들렸습니다. 뭐라? 회임, 니년이 감히 전하의 씨를 품었단 말이냐? 옥정의 얼굴이 순식간에 악귀처럼 일그러졌습니다. 질투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거짓말이다. 살기 위해 거짓을 고하는 게야. 전년의 배를 눌러보아라. 거짓인지 참인지 내 직접 확인해야겠다. 옥정이 최 씨에게 달려들려는 찰나 중궁전의 대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멈추어라! 우렁찬 호통 소리와 함께 들이닥친 것은 숙종이었습니다. 비에 젖은 용포를 입은 채 왕은 씩씩거리며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눈은 옥정을 향한 분노로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전하! 옥정이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지만 숙종은 곧장 최 씨에게 다가가 자신의 골룡포를 벗어 떨고 있는 그녀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옥정을 노려보았습니다. 중전, 그대는 정녕 사람이 맞소? 어찌 이리도 잔혹할 수가 있단 말이오. 회임한 여인을, 그것도 내 아이를 가진 사람을 고문하려 들다니. 내 그대의 투기가 심한 줄은 알았으나 이토록 바닥일 줄은 몰랐소. 전하, 오해이시옵니다. 초년이 패비와 내통하여. 시끄럽소.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거늘 어디서 변명을 하려 드는가. 내통? 모함? 그것은 최 씨가 아니라 바로 그대와 그대의 오라비 장희재가 꾸미는 짓이 아니오. 전하! 숙종은 옥정을 외면하고 최 씨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옥정은 다급하게 숙종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전하, 어찌하여 저 천한 곳의 말만 믿으십니까? 제가 전하를 얼마나 연모하는데, 제가 세자의 엄인데 어찌 저를 버리려 하십니까? 숙종은 잡힌 옷자락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옥정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숙종이 내려다보며 뱉은 말은 비수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연모? 그대의 사랑은 소유욕일 뿐이요. 나는 예전에 순수했던 장옥정을 사랑했지 권력에 취해 눈이 뒤집힌 지금의 그대를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늘부로 내 마음속에 그대는 없다. 숙종이 최 씨를 데리고 사라진 뒤 빗속에 홀로 남겨진 옥정은 진흙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으아, 두고 보란 말이다. 내 것을 뺏어간 대가를 치르게 해줄 것이다. 하지만 옥정의 절규는 공허했습니다. 권력의 추는 이미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1694년 갑술년의 해가 밝자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남인들이 서인들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꾸몄던 영모조작 사건이 들통나면서 숙종은 남인들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갑술환국입니다. 숙종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서인들을 다시 등용하고 남인들을 숙청했습니다. 그리고 4월의 어느 날
중궁전으로 차가운 어명이 당도했습니다. 어명이요! 상선내관이 군사들을 대동하고 들이닥쳤습니다. 옥정은 헝그러진 머리를 하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올 것이 왔음을 직감한 것입니다. 중전 장씨는 들으라. 투기가 심하고 덕이 부족하여 국모의 자격이 없으므로 오늘부로 왕비의 자리에서 패하고 다시 비인으로 강등한다. 또한 사가에 나가 있는 민씨를 다시 중전으로 복유시키노라. 옥정은 미친 듯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줬다가 뺏는 것이 전하의 사랑법이더냐? 내가 왕비였는데, 조선의 국모였는데 다시 첩이라니. 내관들이 옥정의 몸에서 화려한 중전의 의복을 벗겨냈습니다. 붉은 당이가 벗겨지고 초라한 색깔의 옷이 입혀지는 동안 옥정은 반항조차 하지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그녀는 쫓겨나듯 교태전에서 끌려나와 자신이 처음 입궁에서 살았던, 그리고 사약을 받게 될 운명의 장소인 취선당으로 거처를 옮겨야 했습니다. 며칠 뒤 궐문이 활짝 열리고 가마 한 채가 들어왔습니다. 5년 전 죄인의 몸으로 쫓겨났던 인현왕후가 다시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거리의 백성들은 환호했고 서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취선당 담장 너머로 그 웅장한 행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옥정은 담벼락에 귀를 대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풍악소리, 만세소리, 그 모든 축복이 자신의 가슴을 찌르는 칼날 같았습니다. 그녀의 손톱이 담벼락을 긁어 패가 배어나왔습니다. 민씨, 네가 다시 돌아왔구나. 내 자리를 뺏으러 다시 왔어. 하지만 명심해라.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네가 살면 내가 죽고 내가 살면 네가 죽는 것이다. 죽기 전에는 절대 끝나지 않아. 복이 된 인현왕후는 대조전으로 돌아왔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5년간의 험난한 사가 생활로 인해 병들어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 앉은 인현왕후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히 속삭였습니다. 다시 돌아왔으나 바람이 차구나. 이 궁궐은 여전히 피냄새가 나는구나. 인현왕후의 복위와 장희빈의 강등, 제자리를 찾은 듯 보였지만 이것은 또 다른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취선당 깊은 곳 밀실에서는 옥정이 무당을 불러들이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면 귀신의 힘을 빌려서라도 상대를 죽이겠다는 끔찍한 주술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마다 취선당 담장 너머로 징소리와 방울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쟁, 쟁, 쟁. 저주가 시작된 것입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창경궁 취선당의 깊숙한 밀실. 창호지 문틈은 두꺼운 이불고 겹겹이 막혀 빛 한 줄기 새어나가지 못하게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그 밀폐된 공간 안은 매캐한 향냄새와 비릿한 짐승의 피냄새로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살을 날러라. 그녀의 심장에 살을 날러. 장희빈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오방색 천으로 감싼 제단이 차려져 있고 그 위에는 지푸로 엮은 인형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인형의 가슴팍에는 민씨라는 글자가 붉은 피로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무당이 방울을 흔들며 기괴한 주문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후이 후이 서쪽에서 온 귀신아, 동쪽에서 온 역신아, 민씨의 오장육부를 뒤틀고 뼈를 녹여라. 오늘 밤 전연의 숨통을 끊어놓지 않으면 너희가 대신 죽을 것이다. 챙그랑 챙그랑. 방울소리가 빨라질수록 장희빈의 호흡도 거칠어졌습니다. 그녀는 활을 들어 인형을 겨냥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사리 때문이었습니다. 죽어라.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네가 없어져야 내 아들이 왕이 된단 말이다. 피용, 퍽. 화살이 인형의 왼쪽 가슴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장희빈은 괴기스러운 웃음을 터뜨리며 제단 위로 뛰어올라 인형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해둔 송곳으로 인형의 눈과 배를 마구 찔러댔습니다. 아프냐? 아파. 나도 아팠다. 네가 중전의 자리에 앉아 웃고 있을 때 나는 피눈물을 흘렸다. 내 자리를 뺏고 내 남편을 뺏고 이제 내 목숨까지 노리는 니년에게 줄 것은 이 저주뿐이다. 그녀의 비단 치마는 땀과 광기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궁궐의 술라군이 지나가는 발소리가 들렸지만 취선당 안의 이 끔찍한 굿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계속되는 이 저주의 기운 때문이었을까요? 대조전에 머물던 인현황후의 몸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인현황후는 침소에 누워 신음했습니다. 그녀의 몸에는 원인 모를 종기가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뾰루지 같던 것이 순식간에 온몸으로 번지더니 고름이 터지고 살이 썩어 들어가는 끔찍한 병마가 그녀를 덮쳤습니다. 어이들이 좋다는 약을 다 써보고 뜸을 떠보아도 차도는커녕 고통만 더해질 뿐이었습니다. 마마, 정신 차리시옵소서. 미음이라도 조금 드셔야 기력을 찾으십니다. 상궁이 울면서 미음 그릇을 들이밀지만 인현황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해골처럼 말라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에서 쇠가 긁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전하, 부디 성군이 되시옵소서. 그리고 세자 전하를, 저 불쌍한 아이를 지켜주시옵소서. 제 억울함은 인현황후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할 말이 남은 듯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끝내 목구멍으로 넘어오지 못한 말은 거친 숨소리와 함께 흩어졌습니다. 휘잉, 휘잉. 창밖에서 불어온 바람에 촛불이 파르르 떨리다 꺼졌습니다. 동시에 인현황후의 잡은 손에서 힘이 스르르 빠져나갔습니다. 조선 왕실의 법도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인내하며 살던 여인 인현황후 민씨가 35살의 젊은 나이로 한많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중전, 대답해 보시오. 여보라, 어이는 무엇하느냐? 숙종의 통곡 소리가 대주전을 울렸지만 떠난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궁궐은 순식간에 하얀 상복의 물결로 뒤덮여버렸습니다. 국상의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 그 슬픔을 분노로 바꿀 거대한 사건이 밀윗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인현황후가 승하한 지 40일 정도 지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숙종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중전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허망감에 술잔만 기울이고 있는데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전하, 숙빈 최 씨가 뵙기를 청하옵니다. 최 씨, 이 야심한 시각에 무슨 일이냐? 드리라 하라. 숙빈 최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안색은 창백했고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숙종 앞에 납작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전하, 죽여주시옵소서. 소인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두려워서 이제야 말씀드립니다. 무슨 일이냐? 고개를 들고 말해보거라. 전하, 중전마마께서는 병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옵니다. 저주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옵니다. 숙종의 손에서 술잔이 툭 떨어졌습니다. 저주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취선당, 희빈마마의 처소 뒤편을 파보시옵소서. 그리고 희빈마마가 밤마다 신당을 차려놓고 무슨 짓을 했는지 더 이상은 제 입으로 말쓸 수가 없사옵니다. 숙종의 눈빛이 순식간에 돌변했습니다. 술기운이 확 달아나고 서늘한 살기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당장 친국을 열 것이다. 내관, 도승지를 불러라. 그리고 금부도사는 지금 즉시 군사들을 이끌고 취선당을 포위하라. 쥐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라. 왕명은 정광석처럼 내려졌습니다. 밤중에 들이닥친 군사들이 취선당의 뜰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장희빈의 나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막아섰지만 서슬퍼런 칼날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여기에 무언가 있습니다. 군관 하나가 흙투성이가 된 손으로 무언가를 들어올렸습니다. 횃불 아래 드러난 물관의 정체는 끔찍했습니다. 죽은 참새, 쥐의 사체, 그리고 흉측하게 난도질당한 집인형들이 줄줄이 엮여나왔습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이것을 대전으로 가져가라. 보고를 받은 숙종은 집인형을 집어들었습니다. 피로 쓴 민씨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오자 숙종의 이성은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으아! 이 악독한 것! 이 짐승만도 못한 것! 숙종은 인형을 바닥에 내던지고 발로 짓이겼습니다. 그의 분노는 단순히 미신을 믿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이, 자신의 아이를 낳은 여인이 이토록 추악하고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대한 인간적인 배신감과 혐오감이 폭발한 것입니다. 내 오늘 인연을 내 손으로 찢어 죽일 것이다. 장씨를 끌어내라. 당장 끌어내! 한편 취선당 안에서 장희빈은 떨고 있는 장희재와 무당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당황하지 마라. 증거는 없다. 그냥 구술한 것이라고, 세자의 건강을 비는 굿이었다고 우기면 된다. 내가 누구냐? 이 나라의 국모였던 사람이다. 세자의 어미를 전하께서 어찌 죽이시겠느냐?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 끝은 미세하게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군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문짝이 뜯겨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인 장씨는 나오라! 장희빈은 온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표독스러웠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죽기 아니면 살기였습니다. 그녀는 문을 팍 차고 나갔습니다. 쏟아지는 횃불빛 속에서 그녀는 마치 모데미의 주인공처럼 고개를 치켜들었습니다. 누가 감히 내 처소에서 소란을 피우느냐? 전하를 뵙게 하라. 내 직접 전하께 말씀드릴 것이다. 그러나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전하의 따뜻한 손길이 아닌 차가운 포승줄이었습니다. 숙종은 대전 마루 끝에 서서 끌려나오는 장희빈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았습니다. 전하, 오그라옵니다. 이것은 음해입니다. 제가 중전마마를 얼마나 존경했는데 저주라니요. 이는 숙빈 최씨가 꾸민 자작극입니다. 닥쳐라. 내 눈앞에 있는 이 흉물들이 보이지 않느냐? 네가 쏘아댄 화살이 민씨의 가슴이 아니라 내 가슴에 박혔다는 것을 모른단 말이냐? 전하, 제발 세자를 보아서라도. 세자? 네가 세자의 이름을 더럽히는구나. 네가 어미라면 자식에게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내 죄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더 이상 살려두는 것은 이 나라의 수치다. 숙종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닫히는 대전의 문틈으로 숙종의 냉혹한 등판이 사라졌습니다. 장희빈은 절규하며 땅을 쳤습니다. 전하! 전하! 그날 밤 장희빈의 오빠 장희재가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을 받았고 취선당의 나인들과 무당은 모조리 압슬형을 당해 다리가 으스러졌습니다.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국문장에서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701년 10월 18일 숙종은 마지막 명령을 내립니다. 비인 장씨가 투기를 일삼고 신당을 차려 저주를 퍼부었으니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대역죄라. 이에 자진을 명하노라. 우리가 오프닝에서 보았던 그 리쌍 붉은 사약의 밤, 그 비극적인 결말을 향한 모든 준비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한때는 목숨보다 사랑했던 여인을 죽여야만 하는 왕, 그리고 살기 위해 악귀가 돼버린 여인, 이제 남은 것은 차가운 사약 한 사발뿐이었습니다. 비명과 통곡으로 가득 찼던 취선당의 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그 새벽은 희망의 빛이 아니라 잿빛 절망을 머금은 차가운 여명이었습니다. 장희빈의 시신이 거적에 쌓여 궁 밖으로 실려나갔습니다. 한때 왕의 손을 잡고 꽃길을 걸었던 그녀가 이제는 죄인의 몸이 되어 쪽문으로 쓸쓸히 사라진 것입니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는 핏자국 대신 짙은 회한만이 남았습니다. 궁궐 사람들은 입을 닫았습니다. 누구도 감히 어젯밤의 참극을 입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오직 바람만이 대나무 숲을 스치며 쉬 하고 입조심을 시키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상에서 가장 슬픈 아들이 있습니다. 훗날 경종이 될 세자 윤입니다. 어머니, 어머니! 세자는 텅 빈 취선당 마루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고 초점 잃은 눈동자는 어머니가 끌려나간 문 쪽만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4살 소년의 가슴에는 씻을 수 없는 멍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아비가 어미를 죽이는 것을 목격한 아들. 그 끔찍한 트라우마는 평생 그를 괴롭히는 악몽이 되었습니다. 내관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세자의 어깨에 비단옷을 덮어주었습니다. 저하, 이만 처소로 드시지요. 바람이 찹니다. 물러가라. 나를 혼자 내버려 두란 말이다. 하지만 저하, 전하께서 걱정하고 계십니다. 아바마마께서? 걱정? 세자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마치 울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나를 걱정하시는 분이 내 어미를 죽이셨느냐? 내 어머니의 입에 사약을 들이붓고 차가운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셨느냐? 나는 무섭구나. 이 골룡포가, 저 용상이, 그리고 아바마마가 너무나 무섭고 끔찍하구나. 세자는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다시 흐느꼈습니다. 훗날 그가 왕위에 올라서도 병약하고 자식을 남기지 못한 채 일찍 세상을 떠난 것은 어쩌면 이날 밤 그의 영혼이 이미 부서져 버렸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같은 시각 대전의 침전, 숙종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술상 하나가 놓여 있었지만 술잔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장희빈의 마지막 눈빛, 원망과 도끼로 가득 찼던 그 눈동자가 촛불 심지마다 어른거렸습니다. 옥정아,
옥정아. 숙종은 나지막히 그녀의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설렘, 아들을 낳았을 때의 그 환희, 그리고 질투에 눈이 멀어 변해가던 그녀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너를 죽였구나. 아니, 네 욕망이 너를 죽인 것이냐? 아니면 나의 변덕이 너를 괴물로 만든 것이냐? 숙종은 가슴을 찢어 뜯었습니다. 인현왕후를 잃고 장희빈마저 제 손으로 죽여야 했던 왕.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지만 인간으로서는 철저하게 패배한 밤이었습니다. 그는 붓을 들어 먹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규지를 써내려갔습니다. 이것은 후대 왕들에게 남기는 피로 쓴 유언과도 같은 법이었습니다. 금후로는 후궁이 왕비의 자리에 오르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노라. 다시는 이 조선 땅에 후궁이 중전 자리를 탐하다가 피바람이 부는 일이 없게 하라. 내 비극은 나 하나로 족하다. 숙종은 붓을 단지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눈가에 고여있던 눈물 한 방울이 피암을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왕의 눈물이 아닌 사랑했던 두 여인을 모두 잃은 한 사나이의 참회록이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장희빈고 인현왕후도 그리고 숙종도 모두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서울릉에 가보면 숙종의 릉인 명릉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숙종과 인현왕후가 나란히 잠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 대빈묘라는 이름으로 장희빈 또한 잠들어 있습니다. 죽어서도 한 공간에 머물고 있는 세 사람. 그들은 지하에서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여전히 서로를 원망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을까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장희빈을 표독한 악녀로, 인현왕후를 착한 희생양으로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들 모두가 가부장적인 시대와 권력투쟁이라는 거대한 톱니바퀴에 끼어 찢겨나간 슬픈 피해자들이 아니었을까요? 사랑받고 싶었던 여자 장옥정, 자리를 지키고 싶었던 여자 민씨, 그리고 왕권을 지키기 위해 사랑을 버려야 했던 남자 이순. 오늘 밤 창경궁의 바람소리가 유난히 구슬프게 들리는 것은 그들의 못단 이야기가 여전히 그곳을 떠돌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붉은 치마폭에 감춰진 욕망과 눈물, 조선 최고의 라이벌이자 비극의 주인공이었던 장희빈과 인현왕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역사 이야기 어떠셨나요? 역사의 뒤안길에는 아직 우리가 모르는 혹은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수많은 사연들이 숨어 있습니다. 혹시 평소에 문득 궁금했던 인물이나 사건이 있다면 주저 말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소중한 씨앗이 된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신다면 제가 이 과거의 목소리를 더 생생하게 전하는 데에 정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